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부터는 왜 노노와 손자 병법을 함께 알아야 하는가? 지은이는 모리야 히로시, 91세, 동양 고전 해설의 1인자, 도쿄 도립대학 대학원 중국문학과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평생 동양 고전을 연구하고 해설했다. 서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날이 햇수로 90이 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오로지 동양 고전을 연구하는 일을 해왔지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 전반전을 지나 50이 되었을 때 몸도 마음도 많이 달라져서 앞으로 인생 후반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직감이 들더군요. 50에 많이 고민하고 흔들리던 나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고민과 불안을 견딜 힘을 동양 고전에서 찾았거든요. 동양 고전이라고 하면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노노와 손자 병법입니다. 우선 노노는 간단히 말해 공자라는 인물의 언행록입니다. 제자들과 논하고 가르침을 주었던 말들을 후대에 기록한 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난 사람 설교잖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읽어보니 웬걸 공자는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틀림없으나 그 가운데서도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겪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은 복이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노라는 고전은 인간에게 보물 창고입니다.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할지, 불안과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대로 읽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자 병법은 노노와 비슷한 시기에 손무라는 뛰어난 장수가 정리한 병법서입니다. 지금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의 손정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경영자도 즐겨 읽는다고 합니다. 50부터는 왜 노노와 손자병법을 함께 알아야 할까요? 인생의 한가운데서 불안한 사람은 방황 끝에 고전을 펼쳐듭니다. 그중 노노와 손자병법이 으뜸인데 이 둘은 서로 대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으니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만 통달하면 치우치기 쉽고 이 둘을 모두 아는 사람만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행복이든 돈이든 명예든 삶의 의미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온다면 즐겁지 않은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니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무엇을 갈고 닦으면 좋을까? 바로 덕과 능력이다. 이 두 가지는 자동차의 바퀴와 같아서 어느 한쪽이 없으면 잘 굴러가지 않는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교묘한 말을 하고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 가운데 어진이가 드물다. 과연 덕은 무엇일까? 수많은 덕 중에 공자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인이다. 다만 공자 자신은 인이란 어떤 것인지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다. 제자들의 질문에 따라 다양한 대답을 내놓았을 뿐이다. 예를 들어 번지라는 제자가 이는 어떤 것인가요? 하고 묻자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라고 대답했다.
중궁이라는 제자에게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것이 인이다 라고 대답했다. 생각해보면 인이란 우리 서로가 같은 인간이라는 유대감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인간애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군자는 진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고 배우더라도 견고하지 못하다. 충성과 믿음을 중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말며 잘못하면 즉시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공자가 목표로 삼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군자였다. 군자의 5가지 자세는 무엇일까? 첫째, 항상 침착하게 대비하고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둘째, 자기 경험에만 의지하면 아무래도 시야가 좁아진다. 선인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셋째, 인간으로서 신뢰를 높이려면 성실해야 한다. 넷째,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과 사귀면 자신도 발전할 수 있다. 다섯째, 누구나 실패와 실수를 한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행하는 바를 보고 그 이유를 살피며 그가 편안히 여기는 것을 관찰하면 어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공자의 인간관은 굳이 말하자면 성선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런 공자조차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을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과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답다. 어떤 상대라도 자신의 본성을 끝까지 숨길 수는 없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안다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사자성어로 하면 온고지신이다. 지혜를 갖추고 싶다면 선인들의 노고에서 배워야 한다는 의미다. 역사는 분명 반복된다. 역사에서 배우면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두루 사귀고 편을 가르지 않지만 소인은 편을 가르고 두루 사귀지 않는다. 소인은 끈끈하게 붙어 다니지만 군자는 담백하고 산뜻하다. 어느 쪽이 오래 갈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것이 거리 조절이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산뜻하게 사귀는 것이 인간관계의 요령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독서에만 빠져서 사색을 게을리하면 모처럼의 지식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사색에만 빠져서 독서를 게을리하면 독선에 빠지고 만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다. 큰 수레에 멍에가 없고 작은 수레에 끌채가 없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신이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다. 신은 인간의 조건이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 실격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수 없다. 소 달구지든 마차든 멍에가 없으면 수레를 끌 수 없다. 인간에게 신이란 수레의 멍에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익을 좇아 행동하면 원망이 많아진다. 이익을 보면 먼저 의로움을 생각한다. 단지 이익만을 추구하면 남의 원망을 사는 일이 많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걱정해야 한다.
자기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근심하지 말고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가장 바란 점은 의욕을 가지라는 것이었다. 의욕이 없는 사람은 속수무책이라면서 학문에 힘쓰라고 제자들을 북돋웠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말은 어눌하나 행동은 민첩하게 해야 한다. 공자의 이 충고는 누런 민행이라는 사자성어로 알려져 있다. 군자는 능숙한 말솜씨가 필요 없다. 행동을 기민하게 해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인이란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는 깊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인간애다. 의인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야 하는 올바른 길이다. 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사람을 읽고 상황을 읽는 통찰력을 가리킨다. 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한 일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다. 용은 용기를 말한다. 도전 정신이라고 해도 좋다. 이처럼 인, 의, 지, 신, 용을 함께 갖춰야만 군자라고 할 수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노인을 편안케 하고 벗들이 나를 믿게 하며 젊은이가 나를 따르게 하고 싶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인물을 지향하십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한 대답이다. 손윗사람은 편안해하고 친구에게는 신뢰받고 아랫사람은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바탕이 겉모양을 이기면 촌스럽고 겉모양이 바탕을 이기면 거칠애다. 바탕과 겉모양이 조화를 이뤄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 겉과 속이 조화로워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을 닦지 못한 것, 학문을 익히지 못한 것, 의로운 일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한 것, 선하지 않은 점을 고치지 못한 것, 이것이 나의 근심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분발하지 않으면 깨우쳐주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일러주지 않는다. 한 모퉁이를 들어 보였을 때 나머지 세 모퉁이로 반응하지 못하면 반복하지 않는다. 공자는 젊을 때부터 제자를 받아 가르쳤다. 제자들에게 가장 바란 점은 의욕을 가지라는 것이었다. 공자는 거듭 의욕이 없는 사람은 가르쳐도 소용없다고 했다. 상대가 할 마음이 없다면 거들지 않는다. 자로가 여쭈었다. 선생님께서 삼군을 통솔하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맨손으로 범을 잡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려다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일에 임해서는 두려워할 줄 알고 미리 계획하기를 좋아하여 성공하는 사람과 함께할 것이다. 많은 제자 중에 논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자로다. 원래 그는 협객 세계의 사람으로 의협심이 강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생각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격이어서 가끔 무모하고 무지함을 드러내 공자가 타일렀다. 하지만 자로도 절대 지지 않았다. 거침없고 스스럼 없는 말투로 공자에게 대들었다. 그러면서도 공자의 건강을 가장 걱정한 사람 역시 자로였다. 자로가 등장하면서 논어가 생기 넘치는 인문학이 될 수 있었다. 인생에서 요구되는 것은 심사숙고하는 자세와 단행이다. 자로는
단행은 할 수 있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공자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훗날 자로는 이런 성격이 화근이 되어 뜻밖의 죽음을 맞이했고 공자는 굉장히 슬퍼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베개로 삼아 누워도 그 안에 즐거움이 있다. 의롭지 못한 부귀는 나에게 뜬구름과 같을 뿐이다. 변변찮은 음식을 먹고 맹물을 마시는 가난한 생활에도 즐거움이 있다. 너는 어찌하여 그분은 분발하면 먹는 것도 있고 즐거울 때는 근심조차 잊어버려 늙음이 장차 닥쳐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느냐. 공자의 제자 자로가 어떤 나라의 수장과 만났을 때 당신의 스승은 어떤 인물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자로가 공자를 찾아가 그 일을 보고했더니 공자가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공자는 노년에 어떤 일을 낙으로 삼았을까? 첫 번째는 악기 연주다. 노래도 종종 불렀다고 한다. 두 번째는 술을 즐겼다고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젊은 인재의 육성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될 만한 이가 있다. 그 중에 선한 자를 택해 그를 따르고 선하지 못한 자를 가려 내 잘못을 고친다.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배우고 나쁜 점이 있다면 자신을 반성하는 재료로 삼는다. 공자께서는 온화하시면서도 엄숙하시며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으시고 공손하면서도 편안하셨다. 공자는 나는 젊었을 때 신분도 낮고 생활도 어려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도 해야 했다 라고 털어놓았다. 그런 고생 끝에 도달한 것이 바로 균형 잡힌 인간상이다. 증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란 뜻이 넓고 굳세지 않으면 안 된다. 책임이 막중하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든 어른은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와 강한 의지력, 이 두 가지를 연마해야 한다. 공자께서는 네 가지를 하지 않으셨다. 억측하지 않으셨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게 없으셨으며 고집하지 않으셨고 자신만 옳다고 하지 않으셨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중에 태어난 자가 두렵다. 앞으로 올 자가 지금보다 못할 거라고 어찌 아는가. 40, 50에도 명성이 없으면 이 또한 두려워할 만하지 않다. 지금 시대는 공자가 살던 시대와는 달리 사회 구조가 복잡해서 도전한다고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운도 따라야 한다. 만약 보상받지 못한다고 해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충실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삼군이라 해도 그 장수는 빼앗을 수 있으나 필부의 뜻은 빼앗을 수 없다. 훗날 양명학을 주창한 왕 양명도 뜻을 세우지 않는다면 키 없는 배와 같고 재갈 없는 말과 같다 라는 말을 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다는 의미다. 아무리 대군이라도 그 사령관을 포로로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뜻만은 빼앗을 수 없다. 자공이 여쭈었다. 자장과 자하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못 미친다. 지나친 것은 못 미치는 것과 같다.
자장이 정치에 대해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리에 있으면서 게으르지 않고 일을 행할 때는 충심으로써 한다. 이 말은 넓은 의미로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라고 해석해도 좋다. 어떤 일도 대충 하면 안 된다. 주어진 일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공이 친구에 대해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충심으로 일러주고 잘 인도하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만두어 스스로 욕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친구가 잘못하면 충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 듣지 않을 때는 강요해서 기분이 상하는 일은 피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경 300편을 외워도 정치를 맡겼을 때 통달하지 못하고 외국의 사신으로 보냈을 때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이 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시경은 당시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 교양서 중 하나였다. 모르면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창피를 당했다. 정치나 외교의 장에서도 자주 사용되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기본적인 교양은 무엇일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이 올바르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기 자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 사기에는 복숭아와 자두는 말하지 않아도 그 아래에 저절로 길이 생긴다 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 복숭아와 자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맛있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사람이 모이고 그 아래에 길이 난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덕이 있는 인물 주변에는 그 덕을 우러러보고 저절로 사람이 모인다. 자하가 거보라는 지방의 읍제가 되어 정치에 대해 여쭈어 보았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서두르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장기적인 시야와 거시적인 판단,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화합하되 부화뇌동하지 않으며 소인은 부화뇌동하지만 화합하지 못한다. 화이부동이라는 사자성어다. 쉽게 풀어서 번역하면 사이좋게 지내도 찰싹 달라붙지 않는다라는 의미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기는 어려우나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않고 남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억측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래도 먼저 깨닫는 자가 현명하다.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공자는 남의 말을 살피고 안색을 관찰하라 라고 말했다. 공자는 원래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지만 그런 공자조차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여쭈었다. 덕으로 원한을 갚으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덕은 무엇으로 갚겠는가? 정직함으로 원한을 갚고 덕으로 덕을 갚아야 한다. 공자는 직으로 원망을 갚아야 한다라고 했다. 여기서 직이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치에 맞게 대응한다는 의미다. 공자는 역시 매우 상식적인 사람이다. 원망은 이치에 맞게 갚고 덕에는 덕으로 갚는다. 진나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같이 다니던 제자들이 병들어 일어나지 못했다.
자로가 성난 얼굴로 공자를 뵙고 여쭈었다. 군자도 곤궁할 때가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곤궁에도 굳게 버티지만 소인은 곤궁하면 외람된 짓을 한다. 위기일 때야말로 당황하거나 소란 피우지 말고 침착하게 차근차근 헤쳐나가자. 급할수록 돌아가라. 멀리 돌아가는 것도 나름 괜찮을 때가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더불어 말할 만해도 함께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잃게 되고 더불어 말할 만하지 않은데 함께 말을 한다면 말을 잃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 이야기를 나눌 만한 인물과 만나면서 대화하지 않는 것은 벗을 잃는 일이다. 이야기를 나눌 만하지 않은 인물과 대화하는 것은 말을 낭비하는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중히 책망하고 남에게는 가볍게 책망하면 원망을 멀리할 수 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하라. 자공이 여쭈었다. 평생 실천할 만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마도 서일 것이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다. 서란, 배려하는 마음이다. 결국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편에 서서 생각하라는 것이다. 배려란 내가 하기 싫다고 생각한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익한 벗이 세 가지이고 해로운 벗도 세 가지이다. 정직한 사람을 벗하고 신실한 사람을 벗하고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다. 아첨하는 사람을 벗하고 겉만 착한 사람을 벗하고 빈말을 잘하는 사람을 벗하면 해롭다. 사귀면 좋은 친구는 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박식한 사람이다. 반대로 쉽사리 친해지려는 사람, 겉으로 친절한 사람, 말뿐인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를 모실 때 저지르기 쉬운 세 가지 잘못이 있다. 아직 말할 차례가 되지 않았는데 말하니 이는 조급함이라고 한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으니 이를 숨긴다고 한다.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니 이를 눈이 멀었다고 한다. 상사에게 의견을 말할 때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안색을 살핀 후에 말을 하라니 정말 처세술이 뛰어나지 않은가? 윗사람과 이야기할 때 하면 안 되는 일이 세 가지 있다. 경솔함, 숨김, 눈멀미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에게는 9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 볼 때는 명확한가를 생각하고 들을 때는 확실하게 들었는가를 생각하고 안색은 온화한가를 생각하고 태도는 공손한가를 생각하며 말은 진실한가를 생각하고 일할 때는 진지한가를 생각하고 의문이 들 때는 물을 것을 생각하고 화가 치밀면 후환을 생각하고 이득을 보면 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타고난 본성은 서로 비슷하나 습성은 서로 멀어진다. 타고난 소질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 후에 습관이 달라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온종일 배불리 먹고도 마음 쓰는 일이 없다면 참으로 딱한 일이다. 장기와 바둑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이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온종일 먹기만 하고 머리를 쓰지 않으려는 자들은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다.
자공이 여쭈었다. 군자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를 미워하고 밑에 있으며 윗사람을 비방하는 자를 미워하고 용맹스럽기만 하고 예의가 없는 자를 미워하고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자를 미워한다. 주공이 아들 노공에게 말했다. 군자는 친족을 외면하지 않고 대신들이 자신들을 기용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게 만들지 않고 오래된 사람은 큰 잘못이 없으면 버리지 않고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하가 말했다. 군자는 신뢰를 얻은 다음에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니 신뢰를 받지 못하면 자신을 해친다고 여긴다. 신뢰를 얻은 다음에 윗사람에게 간언하는 것이니 신뢰받지 못하면 자신을 비방한다고 여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 없으며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소통 능력이 부족하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대화 능력이 부족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지금부터는 손자병법입니다. 손자가 말했다.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이고 생사가 걸렸으며 존망이 결정되는 길이니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손자병법에서는 싸움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7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군주는 어느 쪽이 정치를 잘하고 있는가? 국내 정치가 삐걱거린다면 전쟁할 처지가 못 된다. 둘째, 장수는 어느 쪽이 유능한가? 셋째, 기상과 지리는 어느 쪽에게 유리한가? 넷째, 법령은 어느 쪽이 철저한가? 다섯째, 군대는 어느 쪽이 우수한가? 여섯째, 병사는 어느 쪽이 잘 훈련되어 있는가? 일곱째, 상벌은 어느 쪽이 공정한가? 무언가를 놓고 싸우는 일은 세심하게 검토하고 시작해야 한다. 장수란 지혜, 신뢰, 인애, 용기, 위엄을 갖춰야 한다. 병법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다.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척하고 필요해도 필요 없는 척한다. 멀어지는 척하면서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는 척하면서 멀어진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유인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공격한다. 적이 탄탄하면 물러서서 대비를 굳건히 하고 적이 강하면 싸움을 피한다. 일부러 도발해서 기운이 빠지게 하고 저자세로 나가 방심하게 만든다. 적이 휴식을 취하면 바쁘게 만들어 지치게 하고 적이 단결하면 이간질한다. 원래 전쟁이나 인생은 심리전이다. 서로 속고 속이는 것이다. 승산이 많으면 승리하고 승산이 적으면 승리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승산이 없다면 어찌 되겠는가? 공자는 지나친 혈기로 분별 없이 돌진하는 사람을 보고 포호빙하, 즉 맨손으로 호랑이에게 맞서고 걸어서 황하강을 건너는 무모한 용기라며 비판했다. 승산이 서지 않을 때는 일단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한다. 승산에서 산이란 계산의 산이다. 손자가 주장하는 것은 확실하게 계산이 서면 행동하라는 것이다. 전쟁에서 미흡하더라도 속전속결하라는 것을 듣기는 했으나 교묘하게 오래 끌었다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다. 무릇 전쟁을 오래 끌어 나라에 이로웠던 적은 아직 없다. 단기전으로 나가 성공한 사례는 들어봤어도 장기전으로 끌고 가서 성공한 사례는 알지 못한다. 무릇 용병에서는
나라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상책이고 나라를 파괴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첫째, 파괴하고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면 상대도 안간힘을 쓰고 저항한다. 그러면 우리 편도 큰 손해를 각오해야 한다. 둘째,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어 함께 제3의 적과 싸울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해서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 항복시키는 것이 상책이다. 100번 싸워 100번 승리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며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예로부터 명장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을 염두에 두고 쓸데없는 싸움을 피했다. 삼국지에 제갈량이 이끄는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사마의의 군대는 철저하게 방어만 하며 싸움을 피했고 어떤 도발에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제갈량 군대의 약점인 식량 보급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마의와 제갈량의 대결은 줄곧 대립만 계속되었다. 결국 사마의는 성공적인 작전으로 목적을 달성했다. 적은 병력으로 무리하게 싸우면 강한 병력에 의해 사로잡히게 된다. 병력이 10배라면 포위한다. 병력이 5배라면 공격한다. 병력이 2배라면 분산시킨다. 병력이 대등하면 용감하게 싸운다. 병력이 열세라면 후퇴한다. 승산이 없다면 싸우지 않는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다. 손자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승패 확률은 반반이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반드시 패배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안 후에 싸우면 절대로 지지 않는다. 예로부터 전쟁을 잘하는 자는 먼저 적이 이기지 못하게 하고 적을 이길 기회를 기다렸다. 승산이 없으면 방어를 굳건히 해야 한다. 승산이 있을 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방어를 할 때는 병력을 아껴 적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고 공격으로 전환했을 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퍼부어 적이 방어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예로부터 소위 전쟁을 잘하는 자는 쉬운 싸움에서 승리한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이겨도 지혜롭다는 명성이나 용맹하다는 공적이 없다. 잘하는 자는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룬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조건을 갖춘 후 전쟁을 시작하고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전쟁을 시작한 후 승리하려고 한다. 삼국지의 조조는 전쟁이 매우 강했다. 그는 항상 매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며 군에게 행승은 없다라는 각오로 싸웠다. 행승이란 운 좋게 승리한다는 뜻이다. 미리 이기는 태세를 갖추고 싸우는 자가 승리를 거둔다. 전세는 기와 정 두 가지에 불과하나 기정의 변화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다. 정은 정상적인 것이나 일반적인 것, 기는 변화하는 것이나 특수한 것이다. 정공법은 정이고 기습작전은 기이며 정면 공격이 정이라면 측면 공격은 기에 해당하고 정규군 싸움이 정이라면 유격부대 싸움은 기라고 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정석이 있다. 단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 이기려면 임기응변에 뛰어나야 한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이길 수 있는 기세를 찾고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통나무나 돌은 평평한 곳에서는 멈춰 있지만 비탈길에 놓으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기세를 타고 싸우는 일은 둥근 돌을 골짜기 아래로 굴리는 일과 같다. 어떻게 기세를 북돋을지가 장수의 큰 과제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적을 끌어들이되 적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손자병법에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조했다. 적이 싸우게 만들려면 그 싸움이 유리하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적이 싸우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만들려면 싸우면 불리하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적의 태세에 여유가 있다면 수를 써서 지치게 만들어야 한다. 적의 식량이 충분하다면 식량 수송기를 끊어 굶주리게 한다. 승리하는 자는 상대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역으로 이쪽의 작전에 말려들게 한다. 군 형세의 극치는 형태가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무형이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태세를 감춘다. 자유자재로 변화한다. 군의 형세는 물의 형상을 본떠야 한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의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처럼 싸움에도 변하지 않는 태세는 있을 수 없다. 적의 태세에 대응해 변화하며 승리를 쟁취해야만 좋은 용병술이라고 할 수 있다. 노자도 역시 물에 주목하고 있는데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물만큼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강자를 이기는 것은 물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부드러움은 강한 것을 이기고 약함은 강한 것을 이긴다. 이러한 도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자는 없다. 빠르기는 바람과 같고 고요함은 숲과 같고 쳐들어가 빼앗을 때는 불과 같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과 같아야 한다. 풍림화산. 질풍처럼 행동하는가 하면 숲처럼 고요해진다. 활활 타는 불처럼 습격하는가 하면 산처럼 미동도 하지 않는다. 적을 포위할 때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고 궁지에 몰린 적은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않는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 죽을 각오를 한 사람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중국 속담에 궁지에 몰린 사람은 반항하고 개는 울타리를 뛰어넘는다라는 말이 있다. 적을 포위했다면 반드시 도망갈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궁지에 몰린 적이 도망친다면 공격하지 않는다. 손자병법에서는 5가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길이라도 지나가면 안 되는 길이 있다. 둘째, 적이라도 공격하면 안 되는 적이 있다. 셋째, 성이라도 공격하면 안 되는 성이 있다. 넷째, 토지 중에는 다투면 안 되는 땅이 있다. 다섯째, 군주의 명령이라도 따르면 안 되는 명령이 있다.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이로움과 해로움을 아울러 생각한다. 문제를 해결할 때 한쪽 면만 바라보는 태도는 옳지 않다. 이익을 얻으려면 손해도 계산해야 한다. 성공을 꿈꾼다면 실패했을 때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안다.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이익과 손실 양면에서 사물을 판단한다. 장수에게는 5가지 위태로움이 있다. 첫째,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정말로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둘째, 살려고 발버둥 치면 포로가 되기 마련이다. 셋째, 성미가 급해서 화를 잘 내면 적의 술수에 넘어간다.
넷째, 청렴 결백을 고집하면 적의 도발에 말려든다. 다섯째, 민중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신경쇠약에 걸린다. 적이 겸손하게 말하면서도 준비하는 것은 진격하려는 것이다. 적이 강경하게 말하면서 진격하는 것은 후퇴하려는 것이다. 전쟁은 밀고 당기는 심리전이다. 밀려고 하면 먼저 당겨라. 당기려고 하면 먼저 밀어라. 상대가 겸손하게 말하며 차근차근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은 실은 진격을 준비하는 것이다. 군대가 소란스러운 것은 장수가 위엄이 없어서다. 노자도 같은 말을 했다. 묵직함은 가벼움보다 뛰어나다. 왕도 가볍게 행동하는 것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조직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리더가 위엄이 없기 때문이다. 병사에게 상을 자주 주는 것은 궁색해진 것이다. 병사에게 벌을 자주 내리는 것은 곤란해진 것이다. 조직관리의 비결은 신상필벌이다. 상을 주어야 할 때와 벌을 내려야 할 때를 구분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직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적을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적에게 사로잡힌다. 역사서를 살펴보면 대군을 거느리면서도 실수로 실패한 예가 자주 등장한다. 공통으로 드러나는 원인은 방심이다. 자기 능력을 지나치게 믿고 적의 능력을 얕본 결과 참패로 이어진다. 위기를 극복하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한시름 놓고 마음에 틈이 생긴다. 사실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당나라 태종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병을 치료할 때는 차도를 보일 때야말로 한층 더 신경 써서 간호해야 한다. 나라를 통치할 때도 천하가 안정되어 갈수록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진격해도 명성을 구하지 않고 후퇴해도 죄를 피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리더의 조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겸허한 마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다. 제갈량집에 이런 말이 있다. 장수는 오만하면 안 된다. 마음이 오만하면 예의가 없어진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멀어지고 부하도 돌아선다. 병사를 갓난아이 보듯 해야 한다. 그래야 함께 깊은 계곡으로 갈 수 있다. 부하를 통솔할 때는 배려나 온정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손자병법은 좀 더 냉철하게 말한다. 하지만 부하를 예뻐하기만 해서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군령을 어겨도 벌을 내릴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제멋대로인 아들을 키우는 것처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하늘을 알고 땅을 알면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 천시는 하늘이 주는 좋은 기회를 말하는데 타이밍이다. 지리에 대해서는 손자병법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형이 가파르고 험한지 멀고 가까운지를 고려하며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장수의 의무다. 유리하면 움직이고 불리하면 멈춘다. 천하를 손에 넣은 명장은 도망쳐야 할 때의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야 한다. 유리하게 보이면 싸우고 불리하게 보이면 싸움을 피한다. 용병에 능한 자는 비유하자면 소련과 같다. 소련이란 상산에 사는 뱀을 말한다. 상산의 뱀은 머리를 치면 꼬리가 달려든다. 꼬리를 치면 머리가 달려든다. 몸통을 치면 머리와 꼬리가 덤벼든다.
소련이란 처치곤란하고 막강한 저항력을 지닌 상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강인함이 모여 구성된 전체의 강력함, 그것이 바로 소련이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서로 미워하지만 같은 배를 타고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면 서로 돕는 것이 왼손과 오른손 같다. 5월 동주라는 유명한 사자성어는 이 구절에서 유래한 말이다. 원수지간이라도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할 것 같으면 오른손과 왼손처럼 서로 돕는다. 망할 땅에 던져져야 생존할 수 있고 죽을 땅에 빠져야 살아날 수 있다. 사람은 궁지에 몰렸을 때야말로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발휘한다. 절체절명의 궁지에 몰려야 오히려 숨구멍이 트인다. 처음에는 처녀처럼 조심하다가 적이 문을 연 후에는 달아나는 토끼처럼 움직여 적이 막을 겨를이 없게 한다. 처녀처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적의 눈을 속여 적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연기다. 적이 방심하도록 유도해서 달아나는 토끼처럼 재빨리 공격한다. 무릇 싸워서 이기고 공격해서 취해도 그 공을 거두지 못하면 흉하다. 이는 인명과 물자를 낭비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먼저 목적을 설정하고 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짜야 한다. 목적만 있고 전략이 없으면 어떤 일도 성과를 낼 수 없다. 군주는 분노 때문에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장수는 화난다고 싸워서는 안 된다. 화를 참지 못해 자신의 무덤을 판 사람이 삼국지의 유비다. 오나라의 손권이 관우를 감쪽같이 속여 공격했고 관우가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다. 유비는 손권을 토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가 어이없는 참패를 당했다. 감정 중에 사람의 판단을 흐리는 가장 큰 요소는 분노다. 화가 난다고 무모하게 덤비면 안 된다. 망한 나라는 다시 존재할 수 없으며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의미다. 병법서 사마법에도 이런 말이 있다. 나라가 아무리 커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천하가 태평해도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태롭다. 당나라 시대 누사덕이라는 재상이 있었다. 그의 아우가 지방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훈계했다. 잘 새겨듣거라. 참을 인, 이 한 글자를 마음에 새겨라. 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그냥 닦아버리겠습니다. 누사덕은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침을 닦는 것은 상대의 화를 돋우는 일이다. 그냥 그대로 두고 자연히 마르기를 기다려라. 참을 인자를 마음에 새기라는 말 뒤에는 강인하게 살아남기 위한 처세의 지혜가 숨어 있다. 지금까지 50부터는 왜 논어와 손자병법을 함께 알아야 하는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논어와 손자병법은 동양 인문학과 인간학, 인생학의 최고봉입니다. 여기에 노자 도덕경까지 합치면 이 세 권의 책은 정말 아시아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도 이 세 권의 책을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앞으로도 물론 정기적으로 읽을 예정입니다. 인문학, 인간학, 인생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불어 모여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을 구성하는 핵심 원리는 무리지어 살아가는 특성입니다.
인간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간의 특성은 곧 인간 마음의 특성입니다. 소떼나 얼룩말 떼를 보면 완전히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행동하는 개체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동물들과 구별해서 무리지을 수 있을 정도로 유사성을 공유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각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패턴과 양상은 조금씩 다 달라도 전체 인간을 놓고 보면 분명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은 논어와 손자병법과 도덕경 등 인문학의 바탕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변동성, 즉 변화하는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붓다는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비유조차 들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 빠른 속도로 천변만화하는 생물과 같아서 주인조차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 행동의 95%는 무의식이 결정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을 잘 모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동안 고속도로 운전을 해야 하는데 12분 동안만 앞을 볼 수 있고 나머지 3시간 48분 동안은 눈을 가리는 안대를 착용한 채 운전을 하는 것과 유사하죠. 그런데 다행히 차선에서 벗어나거나 사고 위험이 높아질 때 경고 사이렌과 방향지시 안내방송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걸 듣고 한결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논어, 손자병법 같은 책들은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경고 사이렌과 안내방송입니다. 핵심은 역시 실천이죠. 실행이 없는 말은 방귀나 트림과 같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자들은 소립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소립자들은 끊임없이 파동과 입자의 상태를 넘나들며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과학적으로 측정한 바에 따르면 1초에 10의 22승번 이렇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이는 붓다가 말한 재행무상, 즉 모든 것은 변화하며 고정된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과 일치합니다. 물질도 이러한데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은 더욱 변화무쌍하고 천변만화하니 더더욱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점에 조심해야 하는지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화로 대표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불안, 우울, 걱정, 슬픔 등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의 본질적인 속성은 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불안하고 우울한 것은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화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화는 나의 통제력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한 불만감을 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화에 대해서만 잘 공부해도 스트레스나 불행감은 많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명상 공부에서도 스트레스를 느끼고 화가 날 때 아주 공부하기 딱 좋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들의 순기능이거나 혹은 숨겨진 축복 같기도 합니다. 인생 공부, 인간 공부는 무지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확실하게 체험하고 진실이라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재검토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병아리만 알을 까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비만 탈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도 새로워지고 삶의 계단을 하나 더 올라가려면 보이지 않는 알껍질을 안에서부터 깨고 내가 안전하게 뒤집어 쓰고 있는 고치를 찢어 해치고 나와야 합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에게는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제공해주는 모피어스가 있어서 네오가 알약 하나 먹고 쉽게 깨어날 수 있었지만 현실의 우리는 병아리나 나비처럼 스스로 알과 고치를 깨고 나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내게 준 온갖 가르침,
지혜, 지식, 상식, 정보 등을 한번 과감하게 처음부터 재검토해보겠다고 결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명상 공부를 하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저항감과 불안감도 컸습니다. 마치 내가 나를 부정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은 참 묘하게 불안하고 불쾌합니다. 벌거벗은 채 캄캄한 우주 한복판에 혼자 매달려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 김유신 장군이 말에 목을 베듯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재검토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선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철석같이 의지하던 가치관, 믿음, 상식, 진실 등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어리석음을 발견했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해로운 생각들, 진실로 판명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진실로 믿고 있던 것들, 어려서부터 주변이나 학교에서 들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추정했던 가치관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의 내면에 철옹성처럼 지어놓은 온갖 무의식의 프로그램과 관념들, 이것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와 청소와 처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할 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자유와 진실과 지혜를 꼽겠습니다. 오랜만에 집안 대청소를 하면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 않나요? 내 마음의 대청소를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시원합니다. 진실에 더 가까워지는 기쁨과 만족감도 큽니다. 내가 예전보다 한 발만큼이라도 더 지혜로워진다는 자각을 얻습니다. 명상 공부를 시작하고 노노와 손자병법 등 인류가 낳은 현자들의 말과 글을 접할 때 무언가 확연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과 달리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가슴에 화살이 박히듯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현타라고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마음 경영 공부나 명상 공부가 현타가 아니라 진타 같습니다. 진실 자각 타임입니다. 네오가 알약을 먹고 깨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동서양 고전이 소중한 이유는 많겠지만 저는 고전들이 인간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한 차원 더 높은 사유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오늘 소개한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노노와 손자병법도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